찰스 스펜서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동생을 기억합니다. 왕실이 침묵할 때 대신 목소리를 냈고 누나의 장례식에서는 세계가 잊지 못할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반복해서 들려준 이야기는 어느 순간 사실처럼 굳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처음의 기억과 실제 기록 사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찰스 스펜서의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 균열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가족, 결혼, 아이들, 다이애나, 그리고 알소프에 남겨진 수많은 기억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는 과연 처음부터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평생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파헤쳐온 역사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의 과거를 누구보다 집요하게 기록해온 그는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솔직했을까요? 찰스 스펜서의 삶을 이해하려면 왕실도 다이애나도 아닌 한 어린아이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귀족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모의 결혼은 무너졌고 가족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과 상실감이 남았습니다. 어린 찰스가 가장 먼저 배운 감정은 어쩌면 사랑보다도 누군가가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8살 무렵 기숙학교로 보내졌을 때 그 두려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훗날 찰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학교에서 폭력적인 체벌과 성적 학대를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기억을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고 성인이 된 뒤에도 그 상처가 관계와 감정, 친밀함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그는 그 시절을 단순한 불행한 추억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다시 꺼내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웠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자신이 왜 특정한 관계에서 불안했고 왜 가까워지는 순간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성인의 선택 속에서 계속 모습을 바꾸며 살아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과거가 다른 얼굴을 하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강해지고 누군가는 관계를 먼저 끊어버리며 누군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붙잡습니다. 찰스에게 가족은 단순한 차련이 아니라 지켜야 하지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세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다이애나가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부모의 갈등을 보았으며 같은 가문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누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훗날 전 세계가 지켜보는 비극 속에서 다시 연결되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공통의 상처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찰스가 훗날 다이애나를 지키는 사람, 가족을 대신해 싸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오랜 상처에서 나온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어린 시절 버려졌다는 감정을 품고 자란 사람은 훗날 자신의 결혼이 무너지고 아이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과 마음속에서 느낀 일이 완전히 같을 수 있을까요? 찰스 스펜서는 침묵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가족의 역사를 해석하고 오래된 기록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숨기는 대신 이야기로 바꾸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그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대중이 믿어온 이미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이 훗날 그를 세계가 기억하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꾼 중 한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잘한다는 것과 모든 이야기가 완전한 진실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찰스 스펜서는
상처를 숨긴 채 살아가는 대신 그것을 이야기로 바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현대사를 공부한 그는 오래된 기록과 권력의 흔적,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하는 과거와 실제로 남아있는 사실 사이의 차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기록했고, 무엇을 지웠으며, 어떤 목소리가 살아남았는지를 읽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미국 MBC 뉴스에서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왕실 귀족의 아들이라는 배경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직접 현장을 보고 질문을 던지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의 말하기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찰스는 단순히 사건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가장 극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1992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인생은 다시 크게 바뀌었습니다. 찰스는 제9대 스펜서 객작이 되었고 수백 년 동안 가문의 중심이었던 알소프를 물려받았습니다. 웅장한 저택과 광대한 토지, 수많은 초상화와 기록은 화려해 보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막대한 관리 비용과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과거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찰스는 알소프를 대중에게 개방하고 역사서를 쓰고 가명과 방송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왕과 전쟁, 귀족사회와 권력투쟁을 다룬 여러 책을 발표하며 단순한 다이애나의 남동생을 넘어 역사 저술가라는 자신의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기록의 빈틈을 찾아내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훗날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장 흥미로운 열쇠가 됩니다. 역사가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장면을 먼저 보여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문장을 강조하고 불편한 세부 사항을 뒤로 밀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와 책임자의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찰스가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이야기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사람들이 기억하는지, 어떤 감정이 한 인물을 상징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한번 굳어진 이미지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그에게는 그 모든 능력이 한순간에 세계의 시선 앞에서 시험받는 날이 찾아옵니다. 사랑했던 누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찰스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날 몇 분 동안의 연설은 그를 단순한 귀족도 역사학자도 아닌 전혀 다른 인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찰스 스펜서가 들려주는 가족의 이야기를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영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궁전 앞에는 꽃이 쌓였고 전 세계의 시선은 왕실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슬픔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를 낸 사람은 왕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동생 찰스 스펜서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그는 누나를 잃은 동생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단순한 추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이애나를 끊임없이 추적했던 언론을 비판했고 그녀가 얼마나 심한 압박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윌리엄과 해리가 앞으로 어머니가 원했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펜서 가족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찰스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귀족 가문의 한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는 다이애나를 대신해 말하는 사람, 왕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동생, 그리고 어린 두 왕자를 지켜줄 외가의 보호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박수는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마침내 속에 있던 말을 대신해 주었다는 대중의 반응처럼 들렸습니다. 이후 다이애나는 스펜서 가문의 영지 알소프에 안장되었습니다.
찰스에게 알소프는 더 이상 단순히 조상에게 물려받은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누나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이애나의 기억과 스펜서 가문의 정체성이 겹쳐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소프를 찾았고 찰스의 인터뷰와 책,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도 이전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슬픔이 점차 도덕적 권위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찰스가 다이애나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가족의 기억이 아니라 왕실 내부를 아는 사람의 증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분노하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물론 그날의 슬픔이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이를 잃은 동생의 고통은 분명 진짜였을 것입니다. 찰스 문제는 진심으로 시작된 한순간이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 그 이미지가 다시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는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찰스는 어느새 가족을 지키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그의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가 그를 가족의 수호자로 바라보던 바로 그 시기, 그의 첫 번째 결혼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나의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세계 앞에서 약속했던 그 남자는 정작 자신의 아이들과는 당시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걸까요? 찰스 스펜서의 첫 번째 결혼은 처음부터 비극으로 기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9년 그는 모델 빅토리아 로구드와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키티, 쌍둥이 엘리자와 아멜리아, 그리고 루이스가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된 귀족 가문과 젊은 가족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성 미소와 실제 결혼 생활 사이에는 점점 더 큰 거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가족은 영국을 떠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서 벗어나 조금 더 조용한 삶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나중에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마치 아내가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대륙으로 떠난 것처럼 단순화되었지만 실제로는 가족 전체가 먼저 남아공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그 뒤 결혼은 무너졌습니다. 찰스와 빅토리아는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 절차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 가장 치열했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누가 아이들을 빼앗았느냐가 아니라 이혼을 영국에서 다룰 것인지 남아프리카에서 다룰 것인지에 관한 관할권 문제였습니다. 빅토리아는 영국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했고 찰스는 케이프타운에서 절차가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차이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재판이 열리느냐에 따라 법적 환경과 생활 기반, 아이들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법적 다툼은 점점 더 단순한 감정서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법률 문서보다 상처받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더 쉽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사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다이애나의 죽음과 장례식이 세계를 뒤흔들던 바로 그 시기와 겹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찰스가 누나의 두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네 아이를 둘러싼 현실이 법정과 국경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두 장면은 너무 달랐지만 결국 같은 단어로 연결됩니다. 가족이었습니다. 1997년 두 사람은 결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에 대한 일부 비난을 거두었고 결혼이 무너진 책임이 한쪽에만 있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을 둘러싼 문제 역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승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온 찰스 스펜서의 모습과 당시 기록이 완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그를 가족을 잃은 남자,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아버지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면 처음부터 훨씬 더 복잡한 선택과 합의, 이동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한 사건이 반복해서 이야기될 때 사람들은 사실을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버전을 기억하는 걸까요? 찰스 스펜서의 첫 번째 결혼은 이제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기억과 언론의 기록, 그리고 대중이 믿어온 이미지가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그 균열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장 불편한 지점에 도착합니다. 찰스 스펜서의 첫 번째 결혼을 둘러싼 이야기는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남아프리카에 남았고 그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는 이미지입니다. 그 서사는 너무 오래 반복되었고 어느 순간 사실 그 자체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다른 설명이 등장합니다. 최근 회자된 한 인터뷰에서는 찰스가 당시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남아프리카에 머무는데 자신도 동의했고 4명의 어린 자녀를 혼자 돌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 한 문장이 과거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그가 30년 동안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1997년의 기록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가족은 이미 함께 남아프리카로 이동했고 이후 별거와 법적 분쟁이 이어졌으며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혼 절차를 어느 나라에서 진행할 것인가였습니다. 시간표를 다시 놓고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1995년 가족의 이동이 있었고 1997년에는 관할권을 둘러싼 싸움이 이어졌으며 같은 해 말 두 사람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세 장면 사이에는 단순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선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일부 비난을 거두고 결혼의 파탄이 어느 한쪽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아이들을 빼앗고 누가 피해자가 되었는지를 가르는 이야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찰스의 말보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이혼은 시간이 지나며 단순한 비극으로 바뀌었고 수많은 기사와 소개글은 한 남자를 상처받은 아버지로 압축했습니다. 사람들은 법적 절차보다 감정을 기억했고 감정은 사실보다 훨씬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최근의 설명이 정확하다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그는 당시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훗날 그 선택을 후회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이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과 대중이 원했던 영웅과 피해자의 서사가 실제보다 더 강해진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두 버전이 완전히 같은 의미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빼앗긴 아버지와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후 갈등을 겪은 아버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피해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선택과 책임을 함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찰스 스펜서 한 사람의 이혼을 넘어섭니다. 그는 오랫동안 다이애나의 기억을 말해왔고 왕실과 언론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세상에 전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과거조차 여러 버전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의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은 언제나 가장 극적인 이야기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훨씬 지저분하고
서로 모순되며 누구도 완전히 선하거나 악하지 않은 모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질문은 바뀝니다. 찰스 스펜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찰스 스펜서를 둘러싼 또 하나의 강한 이미지는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뒤 윌리엄과 해리를 지켜주는 외삼촌의 모습입니다. 장례식에서 했던 약속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두 왕자의 삶에서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공개석상에서 그의 모습이 자주 보이지 않자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조카와 사이가 멀어졌다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찰스는 2018년 해리와 메건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다이애나의 다른 가족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2021년 윌리엄과 해리가 켄싱턴 궁에서 어머니의 동상을 공개했을 때에도 스펜서 가족은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적어도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장면만 놓고 보면 관계가 완전히 끊겼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해리와 찰스의 연결은 최근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해리가 영국 왕실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겪는 동안 스펜서가는 여러 차례 그의 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4년 런던에서 열린 인빅터스 게임 기념 행사에도 찰스와 다이애나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왕실 핵심 인사들의 부재가 크게 보도되던 순간 해리의 외가가 자리를 채웠다는 사실은 상당히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더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해리와 메건, 그리고 두 아이가 영국을 찾았을 때 알소프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이애나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마지막으로 잠든 곳에 이제 그녀의 손주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찰스가 누나의 아들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던 장소가 이제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공간이 된 셈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찰스와 해리의 관계가 정말 완전히 무너졌다면 해리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았을까요? 물론 한 번의 방문만으로 두 사람의 감정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멀어진 외삼촌이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같은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찰스 스펜서의 삶은 계속해서 너무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다이애나의 수호자, 왕실의 비판자, 상처받은 아버지, 멀어진 외삼촌. 하지만 실제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까웠다가 멀어질 수도 있고 침묵하다가 다시 손을 내밀 수도 있으며 공개적인 거리와 사적인 친밀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찰스가 윌리엄과 해리의 삶에서 맡은 역할은 우리가 기대했던 영웅적인 보호자와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더욱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찰스 스펜서를 판단할 때 보고 있는 것은 실제 가족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1997년에 한 연설이 만들어낸 기대와 그 기대에서 벗어날 때마다 생겨난 또 다른 이야기일까요? 찰스 스펜서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언제나 과거를 이야기해 왔지만 정작 자신의 현재는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결혼이 끝난 뒤 그는 캐롤라인 프로이트와 두 번째 결혼을 했고 그 관계 역시 이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카렌 고든과 세 번째 가정을 꾸렸지만 그 결혼도 결국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의 결혼과 여러 번의 이별,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7자녀. 이것만 놓고 보면 그의 인생은 화려한 귀족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관계가 시작되고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한 한 남자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찰스 자신도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된 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세 번째 부인 카렌과의 결별이 알려진 뒤 그의 이름은 또다시 사생활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고고학자 캣 자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알소프와 역사, 고고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가까워졌고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오랫동안 지적 동료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랑조차 평온하게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카렌과 자먼 사이에는 사적인 정보 공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2026년 봄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찰스와 자먼은 미국 애리조나에서 결혼했습니다. 찰스에게는 네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묘하게도 그의 새 아내는 과거를 땅속에서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고고학자는 눈앞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흐름을 걷어내고 남겨진 흔적을 비교하고 사라진 조각 사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적합니다. 평생 역사를 써온 찰스가 결국 그런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상할 만큼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네 번째 결혼이 그가 달라졌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사람은 결혼식 한 번으로 과거를 정리할 수 없고 오래된 상처도 새로운 사랑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떤 언어로 설명하느냐일 것입니다. 또다시 자신을 피해자로만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선택과 책임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말입니다. 찰스 스펜서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역사를 해석해온 남자였습니다. 왕과 전쟁, 귀족과 몰라,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애나의 삶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어려운 연구 대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알소프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광도 있고 상처도 있으며 말해진 이야기와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을 넘긴 찰스 역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수많은 과거를 파헤쳐온 그가 언젠가는 자신의 기억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자신에게 가장 불편한 진실까지도 같은 용기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